자, 쟁점 위주의 2025년 세무조사 마스터 과정 첫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5년도에 국세청의 국세행정 운용 방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은 이제 국세행정 운영 방안 중에서 지난해에 주요 성과라든지 그리고 핵심 추진 과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는 자발적 성실납세 지원을 통해 세입 예산 조달 노력을 했다. 그래서 세수 확보라든지 납세 지원, 납세 지원 같은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상 그 AI가 많이 도입이 됐다는 거죠. 국세청에 AI 전화 상담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죠. 이게 이제 정부기관에서는 최초로 도입한 개념이다. 그래서 상담 건수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이제 확대가 됐다 하는 정도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세정 측면에서 뒷받침을 했다. 그래서 여기 복지 세정의 어떤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인적 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는 거,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경제 활력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위메프라든지 티몬 사태가 있었을 때 그 피해 영세 사업자들에 대한 어떤 그 환급금 조기 지원이라든지 조기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제 활력을 돋우는 데 있어 가지고 국세청의 어떤 역할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악의적 지능적 탈세는 엄정 대응하되 납세자 권리는 신속하고 촘촘히 보호한다. 이거는 이제 국세청의 원래 역할이니까 탈세를 엄단한다든가 또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납세자 권익 보호와 관련해 가지고는 국세청에서 불복 처리 기간, 이제 불복이 접수가 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과거에 길어졌던 처리 기간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처리 기간을 단축시켰다 하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이제 핵심 추진 과제를 보겠습니다. 자, 녹록지 않은 여건, 여러분들이 또 마찬가지겠지만은 지금 경제 상황이 여유가 별로 없죠. 그래서 그렇지만도 국가 재원을 굳건하게 조달하기 위해서 소관 세입 예산이나 세입 여건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향후 세수 관리 방향입니다. 성실 납세를 지원하고 다각적 징수 관리, 특히 이제 이 다각적 징수 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주로 이제 체납 정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현금을 중심으로 한 그 체납을 정리하고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어떤 집중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추진 과제 중에서는 경제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이다 해서 재난, 재해, 피해 지역에 세심한 세정 지원을 실시하겠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자연재해라든지 재난 부분이 화재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 그래서 지원 기간도 연장을 하고 또 지원 대상도 확대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겠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이제 취약계층을 촘촘하게 지원하는 약자에 대한 어떤 복지 세정을 실천하겠다. 그래서 이제 장려금을 신청하는 거, 근로장려금부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신청 편의를 제고하고 또 장려금을 환수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축소를 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소득 자료를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을 확대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시게 되면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안정적 세정 환경을 제공하겠다. 그래서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한다든가 또는 해외 진출 기업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와 관련해 있어서는 투명한 세무조사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겠다. 그래서 선정 기준도 공개를 하고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납세자들 측면에서는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세무공무원들의 어떤 조사권 남용에 대해서
조금 이제 유의 깊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조사권 남용에 있어서는 항상 문제 제기를 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성실 납세를 뒷받침하는 내실 있고 합리적인 세정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합리적인 세정에 있어 가지고는 뭐 앞에서 AI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은 시스템 혁신과 과학 세정 정착으로 획기적인 대국민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환급 같은 경우도 국세청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그래서 간편한 환급 시스템을 개발한다든가 또 AI 상담, AI 전화 상담도 전년도에도 진행이 됐었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심도 있게 심도 있게 확대해 나가겠다는 얘기고, 지능형 홈택스 구현 그리고 손택스라고 하는 모바일 서비스를 점차적으로 더 개선해 나가겠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국민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과세 형평성은 더욱 제고를 하자는 얘기인데, 부담은 안 준다. 그래서 뭐 우리가 상속세라든지 증여세 같은 경우에 감정평가를 확대하고 또 연말정산 서비스를 개편하고 그런 어떤 과정에 있어서 과세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 하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다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성실 납세의 바탕이 되는 모범 납세자 우대 제도를 합리화하고, 이러한 모범 납세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선정 방식을 개선하고 그리고 우대 혜택도 정비해 나가겠다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조세 정의를 묵묵히 구현해 나가는 공정한 세정이다. 이렇게 해서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지금 경제 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유연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세무조사를 운용을 하겠고, 조사 규모도 일정 수준은 뭐 유지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경제 상황이 어렵다 해서 세무조사를 뭐 포기하는 건 아니니까, 뭐 기업의 입장이나 개인의 입장에서도 일정 수준의 세무조사 대비는 필요하겠죠. 조사 운영 방식도 개선을 하겠다. 두 번째는 조사는 조사답게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 그다음에 제재수단 강화, 그리고 조사를 선정하는데, 그래서 납세자들의 어떤 그 불만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조사 선정을 정교화하고 정보 인프라를 보강하겠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악의적 탈세, 체납을 건절해서 민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 그래서 뭐 민생 침해 엄단하는 거는 뭐 정부의 입장이겠죠. 그다음 불공정을 건절하고 신종 탈세를 차단하고 체납 추적을 강화하겠다 하는 게 국세청 입장이다. 그래서 올해 운영 방안 중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본연의 업무에 국세 징수 업무가 되겠죠. 집중할 수 있는 든든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전산 시스템을 고도화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세무 행정을 전개해 나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경정 청구를 자동해서 처리한다든가 단순 반복 업무를 감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자, 업무 성과 극대화를 위한 직원 동기부여. 이제 이런 부분들은 국세청 내부적으로 어떤 그 유인을 마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징수 포상금을 신설하고 승소장려금. 국세청이 이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가 다수지만은 상대적으로 승소장려금도 개선해서 직원들이 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납세자와 직원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일선 환경을 조성하겠다. 요즘에 이제 그 세무관세에서 어떤 그 납세자들 중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게 이제 조금 과격해지다 보니까 이제 안전하고 편리한 일선 세무서 환경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직원 보호를 강화하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네 번째는 합리적인 인사 운영 및 건강한 조직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장 인력을 확충하고 그 다음에 인사 제도를 개선한다. 자, 현장 인력 확충이라는 것은 이제 합리적인 인사 운영의 어떤 근본이 될 텐데, 일선 세무관선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기획 업무를 주로 다루는 국세청 본청이나 지방청, 그 외에 일선 세무서의 현장 인력을 확충하고, 그다음 인사 제도를 개선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 하는 게 국세청 운영 방안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세무조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 다 이제 불안들 해 하시죠. 그래서 이제 국세청이 어떤 일정한 시점이 되면 이렇게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과거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진행했던 이런 내용들을 사례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로마자 이번에 보시게 되면 이제 국적 세탁이나 가상자산 은닉이나 해외 원정 진료 소득 탈루 이런 것들을 이제 피하기 국세청 추적을 피하려는 역외 탈세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사례 첫 번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수백억 원의 해외 수익을 국외에 은닉하고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적과 이름도 바꾸며 신분을 세탁을 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텐데, 자, 국내에서 이제 보시죠. 국내에서 사업가 갑이 이제 국외 소득이 발생을 했습니다. 해외 수익을 발생한 국외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죠. 수익이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해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국외 소득 신고를 누락한 거죠. 해외에 이제 사업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외 비밀 계좌를 통해서 은닉을 한 거죠. 은닉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사주의 동거인, 뭐 배우자라든지 또는 자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투자 자금으로 위장을 해서 국내에 반입을 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사를 받아가지고 추징을 상당 액수 당했다 하는 그 사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례 2번. 해외 유령회사 명의로 중개무역을 운영을 하며 국내엔 1달러 한 장 반입하지 않았는데 현지 관리인이 해당 자금을 횡령을 했습니다. 자, 내국법인 A가 실질적 지배 관리를 하고 있는 유령회사가 있습니다. 자, 국외에서는 해외 거래처가 이 중개무역에 대한 대금 지급을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 A에다가 직접 지급한 게 아니고 유령회사에다가 지급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유령회사에 대해서는 현지인 관리자가 직접적으로 이제 관리 업무를 하고 있고, 이 현지인 관리자는 사주의 어떤 측근이 가 있는 겁니다. 해외 이제 그 유령회사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문제죠. 조세 회피처 계좌. 그래서 현지인 관리자는 이 조세 회피처 계좌의 예금주가 되어서 이 유령회사를 관리하면서 법인 자금을 횡령해서 이 조세 회피처 계좌로 입금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관리를 진행을 하는 거다. 그래서 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이제 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아무리 사주 갑의 측근이었다 할지라도 뭐 사람이다 보니 현지인이 이제 횡령을 할 수 있는 요 과정에서 이제 횡령의 가능성이 상당히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국세청이 또 추적해서 찾아냈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해외 용역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으면서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수취하고 해당 가상자산 처분 수익은 사주가 편취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내국법인 A는 페이퍼 컴퍼니 B를 실질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자, 해외 고객사는 이 페이퍼 컴퍼니가 소프트웨어를 해외 고객사에다가 공급을 하고 가상자산으로, 이게 뭐 B 이렇게 했으니까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상자산으로 받았다는 거죠. 용역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으면서 누구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수취를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페이퍼 컴퍼니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서 처분을 했다는 거죠. 가상자산 처분 이익 등이 이제 어디로 가는데요? 사주 명의의 역외 펀드로 들어갔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또 국세청이 추적을 해서 찾아냈다 하는 얘기죠. 자, 또 가상자산이 등장을 합니다. 자,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해외 원정진료 대가를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한 후에 차명 계좌를 통해 수백 번 쪼개어서 현금으로 인출을 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국내에서 이제 해외 원정 진료를 했다는 거죠. 해외 병원에서 이제 의사가 되겠죠. 자, 원장 A라는 사람은 수익 금액을 해외 원정 진료를 통해서 발생한 수익 금액을 신고 누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이제 해외 원정 진료를 했는데 이때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가상자산을 구입을 해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서 대가를 받아서 그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 유입을 시킨 거죠. 유입을 시키고, 자, 외국인 B로 하여금 현금을 분할해서 인출하도록 한다 하는 얘기고, 이 과정에서 원장 A는 또 특수관계법인 해외 환자 유치, 해외 환자 유치를 하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제 해외 환자 유치를 했으니까 그 유치에 대한 어떤 대가를 지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대가를 이제 수수료를 상당히 과다하게 지급하면서 비용화 시킨 거죠. 그래서 비용은 높게, 그다음 수익은 누락해 가지고 소득세를 탈루한 이런 경우를 또 국세청에서 적발해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례 5번입니다. 수출 대금을 미신고 현지법인 계좌로 빼돌리는 등 법인 자금을 유출해서 사주의 도박 자금이라든지 자녀의 해외 체류비에 요용을 했다 하는 거죠. 자, 보니까 국내에서는 내국배 법인 A는 뭐 기본적으로 외주업체에다가 뻥튀기 하는 거죠. 외주 가공비를 과다 지급해서 비용을 이제 뻥튀기는 것이고, 제품을 주요 고객사에게다가 이제 수출을 합니다. 수출 대금은 이제 미신고 법인에다가 입금을 하는 거죠. 미신고 법인, 현지법인 계좌죠. 자, 국외에서 미신고 법인 계좌로 입금을 시킨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국법인 A가 뭐 사주, 이제 도박 자금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주 가공비를 과다 지급한 국내 외주업체로부터 과다 지급했으니까 돈을 또 리턴해서 받겠죠. 그래서 도박 자금을 사주 갑에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주 갑은 이제 도박을 하는데, 이 가공 매입 대금, 결국에 가공 매입 대금은 이제 도박과 관련한 가공 매입 대금은 도박 파트너에게 직접 송금을 함으로써 또 노출이 안 되게끔 이렇게 진행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뭐 보시니까 상당히 이제 그 지능적으로 이렇게 그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많이 이제 노력을 하는 부분들을 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례 6번째입니다. 자, 6번째인데 안정적 수익이 창출되는 견실한 국내 사업부를 임직원 집단 해고 등을 거쳐 국외 특수관계사로 무상 이전을 한다. 자, 국내, 국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국내에서 볼게요. 자, 이 국내 자회사 A, 그 다음에 외국 모법인 B, 이제 이게 국내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이 외국 모법인 B가 국내 자회사 A와 지배, 피지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국내 자회사가 멀쩡하게 안정적 수익이 창출이 되고 있었단 말이죠. 되고 있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집단 해고를 하는 거예요. 집단 해고. 사업 구조 재편 비용 과소 청구. 그래서 재편 비용은 이제 청구를 과소하게 하고, 국내 자회사는 집단 해고가 되어 버렸으니까 수출이 중단되어 버리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국내 자회사는 국내 사업부를 결국에는 어떻게 외국 관계사 C에게 전부 양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거죠. 결국에 외국 관계사 C가 해외 거래처와의 거래를 통해서, 제품 수출을 통해서 결국에는 국내에 있는 자회사의 수익에 관련된 법인세를 회피하고, 이 외국 관계사 C와 해외 거래처 이제 D도 있고 뭐 E도 있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무상 이전함으로써 국내 자회사는 폐업을 뭐 집단 해고가 됐으니까 페이퍼 컴퍼니로 남아있든 아니면 폐업을 하든 뭐 그런 식의 내용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탈루 혐의를 포착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사이버 룸사롱, 치명적 유혹, 사이버 룸사롱 등 유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 운영자를 세무조사를 한 겁니다. 자, 엑셀 방송, 착수 사례 1번 엑셀 방송인데, 출연 BJ에게 고액의 출연료를 지급한 것처럼 위장을 해서 비용을 부풀리고, 뭐 일반적인 수법이죠. 부가가치세를 의도적으로 미신고를 했다.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세금을 탈루한 엑셀 방송 운영 BJ다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뭐 기본적으로 이 엑셀 방송 출연 BJ 출연료를 지급을 합니다. 뭐 얼마를 지급하든지 상당히 금액을 지급하는 것처럼 해서 비용화시키고, 그걸 또 엑셀 방송 운영하는 BJ가 일부 회수를 하는 거죠.
시청자 입장에서 이 별풍선 후원하는 거 들어보셨을 건데, 자, 별풍선을 후원하게 되면 그 돈을 출연한 BJ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해서 이걸 다시 리턴을 하는 거죠. 다시 리턴을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필요경비 변칙 처리한다든가 부가가치세 아예 신고를 안 하는 거죠. 이 BJ 그 관련 엑셀 방송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은 뭐 면세라고 주장을 했겠죠. 당연히 인적 용역이다. 그래서 면세라고 주장을 했는데 현재 과세 사업에 해당한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흐름은 별풍선으로부터 시작해서 BJ에게 출연료 지급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전부 다 회수하면서 실질적으로 BJ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원천적으로 엑셀 방송 운영 BJ가 다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도박 사이트입니다.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도박자금 입출금을 위한 전용 어플을 개발한 거죠. 이 개발비를 정상 경비 처리를 하고 소득을 타인 명의로 은닉한 도박 사이트 총책을 국세청에서 적발을 했는데, 자, 여기서 IT 관련 위장법, 도박 사이트 총책이 IT 관련 위장법인 주식회사 BBB를 설립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박자금 입출금 전용 앱을 개발을 하고 또 그 운영비, 개발비라든지 운영비가 발생을 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변칙 경비 처리를 해서 도박자금 세탁, 이용자 관리 뭐 이런 데 활용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주식회사 BBB는 사실은 이런 쪽으로 앱을 가지고 개발한다거나 운영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수익은 발생하지만 별도의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가공거래를 통해서 허위 비용을 계상을 하게 되는데 그 가공거래는 누구? 친인척이라든지 직원 명의 사업장을 통해서 가공거래를 한다. 가공거래라는 건 뭐 실질적으로 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거죠. 자, 결국에는 이 주식회사 BBB라는 IT 관련 위장법인을 통해서 이 도박 사이트 총책이나 도박 사이트 총책의 가족들이 결국에는 소득을 탈루해서 그 탈루 소득으로 호화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착수 사례 3번입니다. 사이버레커입니다. 타인에 대한 조롱, 비하 영상으로 올린 고수익을 신고 누락하고 대형 아파트 구매 등 호화 생활을 영위한 사이버레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청자가 이 광고 수익을 사이버레커에다가 보내게 되면 이 사이버레커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을 누락한 거죠. 누락하고 그 다음에 가족 등에게 용역비도 일부 매출은 신고를 하겠죠. 일부 매출 신고하는데 또 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해서 거짓으로 세금 신고를 하더라. 그리고 또 사업용 카드 같은 경우도 당연히 뭐 법인카드 사적 사용 뭐 문제가 다 항상 되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뭐 사업용 카드를 사적으로 운용하는 게 이렇게 확인이 되어졌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얼죽신, 똘똘한 한 차. 자, 이거는 요즘에 이제 많이 뭐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신축 선호 현상을 말하는 거죠. 얼죽신, 똘똘한 한 채 열풍에 편승한 변칙적, 지능적 부동산 거래, 탈세 세무조사.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뭐 기업도 요즘에 힘들고 개인들도 사실은 힘들죠. 근데 이제, 고소득 자산가, 또 뭐 소득을 지금도 창출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자산이 많으신 분들에 대한 일반적인 걱정은 뭐 증여세를 피해가는 겁니다. 향후에 또 상속세도 많이 내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변칙적으로 자녀에게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가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변칙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해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자산을 넘겨주는 이런 사례들이 많더라 하는 거죠, 실제로. 자, 사례 1번을 보시게 되면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 증여세를 탈루했더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자금의 출처는 어디냐? 보통은 이제 뭐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신다든가 어르신들이 또는 상가를 많이 갖고, 물론 요즘에는 이제 상가가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뭐 이런 고액 자산가, 뭐 주식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상가도 뭐 여러 채 가지고 있다가
자, 저런 것들을 다 매각을 해가지고, 매각하게 되면 이제 그 자금을 자녀 의뢰에 이제 이 편법으로 증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취득자금 편법 증여라는 것은 자, 자녀 을이 어떤 고가 아파트를 취득을 하게끔 준비를 해주는 겁니다. 그죠? 자, 뭐 고가 아파트라는 게는 뭐 기준이라는 게 서울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뭐 웬만하면 뭐 4, 50억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요런 과정을 거친다. 근데 이건 뭐 기본적으로 취득자금 아파트를 자녀가 취득하는 데 있어 가지고 편법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 신고 당연히 합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아직도 발생을 한다. 어떤 현상? 증여세 신고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편법 증여의 방법은 여러 가지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뭐 일부 금액은 그 부모 자식 간에 뭐 금전 소비대차 거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금액 자체가 사실은 극히 일부 금액밖에 안 됩니다. 뭐 4, 50억에 뭐 2, 3억 정도는 사실은 뭐 큰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증여세 안 내고 뭐 증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매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도 유튜브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유튜브를 포함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것들을 절대적으로 신봉하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가 뭐 어떤 준비를 해야 돼.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를 만나가지고 상담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처럼 기본적으로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하면서 아예 취득세 신고를 안 하는 경우는 좀 드문 편인데 그래도 국세청에서 이런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런 사례를 설명한 거 보면 뭐 아직도 아예 증여세 자체를 안 내는 것, 신고 자체를 안 하거나 아예 안 내는 거죠. 그러면 이걸 뭐 국세청에서 모를 것 같지만 다 안다는 겁니다. 지금 시스템이 앞에서 제가 그 국세행정 운용 방안을 설명을 드리면서 그 어떤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어떤 AI를 통한 자료 어떤 분석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모를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그 자금이 자녀에게 증여가 됐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된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가장매매입니다. 이것도 많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가장매매하는 방법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합니다. 자, 본인 갑의 입장에서 자, 누구한테 뭐가 가장매매냐 하면은 특수관계인이죠. 갑의 친척에게. 자, 부동산 거래가 특수관계자하고 거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국세청에서 모르지 않습니다. 당연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 A를 특수관계인에게 일단 양도를 했다. 자, 매도자와 매수자가 특수관계인임을 국세청이 파악을 했을 때에는 이러한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였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가장매매일 가능성이 많고, 자, 그 다음에 주택 A를 다시 또 본인, 자, 일단 첫 번째 먼저 양도를 하고 고가주택 B를 양도합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였는데 고가주택 B를 양도하면서 본인은 주택이 B를 고가주택 양도 시에는 요 주택밖에 없었다 가정을 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과세로 일단은 신고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이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다시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했던 주택 A를 재취득을 합니다. 재취득을. 자, 결국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2번,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고가주택 B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A주택을 허위로 가장해서 매매를 하고 B주택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다시 A주택을 취득을 하면서 결국에는 부당하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했다는 거죠. 자, 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요게 국세청 입장에서 봤을 때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 가장 매매를 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 부당 비과세 적용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례 3입니다. 부실법인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보죠. 부실법인 을에게 자, 양도인 갑이 토지를 여기서 포인트 저가 양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저가 양도를 하고
취득 당일에 다시 고가 재양도를 합니다. 양수법인 병에다가. 자, 그러면은 이제 양도인 갑의 입장에서는 부실법인 을에다가 토지를 저가 양도를 하니까 양도 차손이 발생하도록. 이 정도는 좀 너무 심한데 어찌되었든 저가 양도를 하니까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양도 차손이 발생하도록 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게 되는 겁니다. 자, 부실법인의 을은 뭐 이름 제목부터 벌써 부실하죠. 부실하다 보니까 이 부실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취득 당일날 양수법인 병에게 고가 재양도를 하니까 여기에서 법인세 탈루 문제가 발생을 하고 양도인 갑은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고 그래서 어떤 특정 부동산, 토지, 이 토지 자체가 결국에 세금 한 푼 없이 양수법인 병에게 양도되는 이런 결과가 발생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사례 다운거래입니다. 다운거래 최근에 뭐 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이런 것들이 또 적발되는 거 보면 아직도 그 부동산 거래에 있어 가지고 다운거래가 이제 성행하는 것 같은데 자, 분양권 다운 계약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겁니다. 자, 최초에 이제 분양권을 당첨된 양도인 갑이 양수인 을에게 이제 분양권을 다운 계약을 해서 양도를 합니다. 양도를 하는데 이제 실제로 뭐 어느 정도 분양권이 시세가 형성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시세보다도 훨씬 작은 금액으로 양도를 하고 차익은 어떻게 합니까? 또 이게 이제 그 중개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중개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양수인 을에게 현금으로 갖고 오게끔 해가지고 그래서 실제 그 저희들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다 보면은 이 분양권을 피를 주고 샀는데도 불구하고 피를 준 흔적이 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현금으로 주다 보니까 금융거래가 나타나지를 않죠. 또 이분들은 양도인 갑의 경우에 있어서 결국 그 계좌로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받다 보니까 노출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양수인 을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 차익을 양도인 갑이 내야 될 양도소득세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 양도인 갑은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게 되는데 탈루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그럼 국세청이 어떻게 찾아내느냐? 자,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은 분양권이라는 어떤 특정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축 예정인 거죠.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 이제 준공이 아직 안 됐으니까 분양권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분양권 거래에 있어 가지고는 어떻죠? 분양권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근데 어떤 특정 거래가 보니까 분양권 시세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더라. 그런 것들은 사실은 국세청에서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현금으로 받으면은 문제가 없겠지 이런 이제 아니란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지금은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덜할지 모르지만은 수년 전에 그 20년 뭐 이때 19년 뭐 이 정도 때 지방의 아파트 값이 막 오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양권에 대한 전수조사, 분양권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일선 세무서에서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보면은 분양권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서로 이제 그 분양권에 대해서 피까지 포함해서 10억이었는데 뭐 6, 7억에 거래를 하다 보니 다른 정상적인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다운 계약을 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정상적인 거래가 일반적으로 많죠. 근데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10억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 거래에 대해서만 5억이나 6억으로 매매 거래가 분양권 매매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분양권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뭐 중개업자도 조사를 하고 또 양수인도 조사를 하고 양도인도 조사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분양권 다운 계약에 대한 추징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직거래입니다. 이 직거래도 문제입니다. 최근에 자녀에게 아파트를 저가에 양도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탈루하는 경우다. 아버지가 이제 아파트를 저가 직거래. 요즘에 여러분들도 부동산 거래 그 현황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신저가로 형성되는 거래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 특정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거래를 볼 수 있는 어플들이 많죠. 그 어플에 들어가게 되면 신저가 이렇게 나오면서 보면 다 직거래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저가로 직거래한다. 보통 이제 시세 대비 60%로 해가지고
저가 양도 이거는 신저가 등장하면은 그런 어플에 등장하기 전에 국세청이 먼저 합니다. 그래서 뭐 신고가야 파는 사람이 비싸게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 특수관계자 간 거래라든지 직거래는 있을 수가 없죠, 거의. 근데 이제 신저가의 경우, 신저가는 100% 직거래고 거기다가 그것들은 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아파트 저가 직거래를 통해서 편법 증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편법 증여를 하다 보니 이제 부친의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제3자에게 정상적인 가격으로 팔았더라면 당연히 양도 차익이 발생을 할 것이고 거기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지겠죠. 양도소득세 부담을 가지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탈루를 하는 것이다. 자녀에게 저가 양도를 하면서.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뭐죠? 편법적으로 증여받는 거죠. 그래서 증여세를 탈루하는 사례들이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지금 사례 5번에 있어서의 직거래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 실무 현장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 많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유의를 하셔야 되고 안 걸릴 것 같지만 100% 적발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기획부동산 사례 6번입니다. 개발 예정지역 이면도로를 지분으로 쪼개서 고가에 양도하고 세금을 탈루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요즘은 조금 드물지만 이 기획부동산이 한참 유행할 때가 있었죠. 자, 기획부동산 갑이 도로를 매입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예정지역 이면 도로를 매입해서 과장 광고를 통해서 쪼개기로 매도를 합니다. 매수자에게. 자, 결국에는 이제 누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기획부동산을 조사를 했다는 얘기죠. 이제 이 매수자들은 과장 광고에 쏘가가지고 부동산을 매수해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죠. 어찌됐든 기획부동산 갑이 뭐 기본적인 법인들의 허위 직원을 등록해서 인건비를 가공으로 계상을 하고 자 결국에 기획부동산이 벌어들였던 돈은 뭐로 지급합니까? 골드바를 통해서 전주에게 지급을 하는 거죠. 이 전주는 뭡니까? 기획부동산 갑이 도로를 매입하는데 자금을 지원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전주에게 골드바를 이제 여기서 매수자들,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가 과장 광고를 통해서 지급한 어떤 그 대가를 골드바로 바꾸어가지고 전주에게 지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해서 우리가 세무조사 사례들을 살펴봤는데 뭐 세무조사 사례라는 그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국세청에서 기획을 해서 세무조사를 진행을 했던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이런 예시 외에도 뭐 세무조사 케이스라는 거는 뭐 여러 사람 개인이든 기업이든 케이스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뭐 그 개인이나 기업이 어떤 뭐 굿 아이디어 뭐 본인들 입장에서 그 좋은 생각이다 하면서 뭐 어떤 그 연구를 해가지고 탈세를 할 방법을 많이 찾아내는데 세법에 어긋나는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세금을 줄이는 것은 명백하게 탈세에 해당이 되고, 절세를 하는 것은 이제 세법을 활용해서 물론 뭐 얼마든지 절세는 또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뭐 2번, 3번, 4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뭐 가상자산도 나왔고, 뭐, 그 다음에 BJ, 뭐 이런 BJ, 그러니까 엑셀 방송도 나왔었죠. 도박 그 사이트 이야기했었고. 자, 근데 이제 그런 경우들은 어떤 그 신종 업종들이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적용은 안 된다 할지라도 로마자 4번에 나왔던 얼죽신과 관련된 어떤 부동산을 편법적으로 증여하기 위해서 특수관계자하고 거래하는 것, 이런 것들은 실무적으로 어디서 또 이렇게 납세자분들이 접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세무 상담을 할 때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대안을 제시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세청에 전부 다 적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뭐 부모 자식 간의 금전 소비대차 거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녀에게 편법적으로 증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구, 의지가 강하신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세무관청에서 모르고 넘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그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거래에 있어 가지고는 세무 전문가와 항상 상담을 하시고 탈세의 범주에 속하지 않게끔 해서 뭐 합법적인 절서를 통해서만 정당한 세금을 내시고 거래를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강은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2강에 들어가서 세무조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